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 과학 논리와 논술 또는 과학 논술에서 과학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또는 과학하는 사람들의 말하기에 해당합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내 주장만 데이터에서부터 뭐뭐 하니까 뭐뭐 해야 된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그 논리적 근거, 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에비던스, 증거나 논리를 근거로 말하고 글쓰기 하기를 전에 논리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과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 뭐 발견이라고 하시든지 구성이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거 모두 다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또는 과학 교육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으로 실증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시 제목은 실증주의 그리고 그 이후 실증주의 그 이후를 후기 실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한 갈래, 한 분야다, 한 부분으로서 과학 철학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난데없이 과학 철학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500년 철학사, 그러면 철학 그러면은 이렇게 어지러우시죠? 근데 철학사의 출발점 하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레이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계보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거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요.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파지티브라는 거기서 이렇게 뭐뭐 이론화하는 관점, 그래서 파지티비즘이라고 부르고요. 실증주의 그 이후, 그래서 포스트 파지티비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는 여러 가지에 붙죠. 이렇게 근대 이후,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 그 이후, 그래서 모던에다가 모더니즘에서 그 이후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부르고 후기 근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할 때 부르기도 하는 그 포스트입니다. 이후 두 번째 이어서 그런 뜻이고요. 근데 요번 차시의 주제는 실증주의로부터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용고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임용고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들도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결정적인 계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2500년 철학사의 징검다리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대 그리스 이렇게 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출발합니다. 이데아. 대문자 아입니다. 그리고 이데아라고 읽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소문자 아이로 바뀌면 요렇게 쓰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데아, 아이디어 또는 관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종교의 시대, 중세 기독교 철학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사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라는 주체,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reason 들어오죠.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라고 누가 얘기했죠. 신 죽음의 시대라고 하는 드디어 모더니즘으로 넘어옵니다. 근대 철학. 그래서 근대 철학은 나중에 인문학 관심 있는 분들 여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의 합리론, 합리주의 데카르트 기억나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영국 경험론, 베이컨 경험주의. 그 다음에 독일 관념론, 이래서 독일 쪽으로, 이쪽에도 피테라든지 그쪽으로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세 분야로 대분하는, 3분하는데, 그거보다 더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온 계기는 또 뭘까요? 드디어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고, 현상학이 등장하고, 실존주의 샤르트르 등장하죠.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인 현상학, 실존주의 그러다가 반인간주의 인간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주어진 구조 속에
한 부분, 한 자리에 불과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철학, 그 다음에 현대철학 그 이후, 구조주의 그 이후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그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죽었다. 언젠가 우리가 신을 죽였죠. 아,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의 섭리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깨우쳤다가 우리는 이성으로 산다 그랬다가 아, 인간이 정말 유한하구나.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구조주의. 그러다가 드디어 인간조차도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반인간주의 또는 욕망을 지닌 주체, 그리고 또 시뮬라크르 철학, 사건의 철학 이런 게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 2500년 철학을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이렇게 철학의 역사가 굉장히 깊구나. 그리고 과학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 온 것처럼 철학에서도 이렇게 한번 몇 번씩 분기점이 있구나, 또는 크게 큰 갈래들이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각각에서 등장한 것들, 고중세 철학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3단 논법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근대 철학의 메소돌로지, 그러면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분야들, 합리론, 경험론, 독일관념론, 현대철학, 인간중심의 현상학, 해석학, 성서해석학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리고 실존철학, 구조주의, 그다음 과학철학.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과학 논리와 논술에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과학철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출발점, 귀납주의에서 시작되고요. 논리실증주의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논리실증주의 또는 논리경험주의. 말 그대로 경험에서 출발하는, 검증하고 증명하고 하는 포지티비즘인데 여기다 로지컬이 들어가죠. 생각하자 해서 논리가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과학철학의 빅4, 포퍼, 라카투스, 쿤, 파이어벤트, 여기 라카투스가 여기 맨 밑에 있네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해서 과학철학. 그래서 여기 요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철학이라는 것은 난데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철학의 한 갈래다, 한 분야다. 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게 뭐야? 얘는 어떤 지식을 만들고 어떤 방법을 쓰고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철학하기, 그게 과학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증주의, 후계 실증주의로 갈리어지는 계기가 뭘까 들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분류를 했습니다. 2000년 훨씬 전이죠. 그래서 크게 보세요. 교사가 된다는 것도 사범대학 다니시면서 지식 배웠죠. 이론으로.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이제 발령받아서 나가시게 되면 현장에서 실천, 프랙티스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사가 되는 걸 글로 배웠어요. 그럼 골치 아프죠. 요리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못 먹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는 걸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티칭을 글로 배우면.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실천만 하면 어디 가는지 모르죠. 이론만 있으면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요. 이론과 실천이다.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에피스테메, 글자 그대로 읽으세요. 에피스테메. 이거는 푸코라는 대한민국 90년대의 모든 현상은 푸코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가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를 별도로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게 직관적으로 보고 아는 거 있죠. 기존에 내가 이미 아는 거에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아는 거는 에피스테메예요. 에피스테메 보세요. 학문적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 보편적인 이성으로 알아내는 거 또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입니다. 수학. 그 명제 또는 뭐 공식 유도하고 그런 거 있죠.
정당화, 수학에서 증명하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에피스템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식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또는 정당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justify, 정당화가 뭐예요? 그랬더니 have a good reason이라고 얘기했죠. 타당한 근거, reason, 합리적으로 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타당화, 정당화라고 하는 그게 에피스템이고요. 직관은 그게 아니에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말 안 해도 아는 거 공리, 직관, 또 뭐 있을까요? 원초적으로 아는 거. 요런 게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필라소피 할 때 그 직관적인 암. 그 뭐 겪어봐야 아느냐. 당연히 타인에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직관. 이렇게 적절한 직관적인 예를 지금 못 찾겠는데요. 여하튼 소피아에서 직관적인 알미고요. 실천에 해당하는 지식이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네시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비판적 이성입니다. critical reason 해서 목적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느냐? 프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관련된 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이히만 아세요? 그 나치 시절에 이 양반이 서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태인 600만을 가스실에서 죽도록 이렇게 명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전범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거를 한나 아렌트가 책으로 썼죠. 그래서 아이히만의 죄가 뭘까? 아이히만이 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형을 받는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관료 조직에서 내가 교사라서 교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뭐가 문제예요? 프로네시스를 안 한 거죠. 이거 이래도 될까? 비판적인 이성.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 청소하라 그래서 청소했고 성적 조작하라 그래서 성적 조작하고 가스실로 보내라 그래서 보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관료 조직에서 톱니바퀴 하나로 열심히 살았다. 그랬던 거죠.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이. 생각 안 해서. 프로네시스 그런 게 비판적인 이성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테크네. 그래서 여기는 뭔지 딱 들어오시죠. 왜냐면 요게 어근이 돼서 테크네에다가 로지 붙인 게 뭐예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저희 기술이라는 교과목이라도 알려져 있죠.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적 이성, 도구적 이성.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도구, 이 툴이 옳을까? 이 방법이 옳을까? 이 수단이 옳을까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2000수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안다는 것은 또는 지식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식을 에피스테메, 소피아, 프로네시스, 테크네 이렇게 분류했다 그럽니다. 그다음 용어 정리.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뻥을 쳐서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논리적으로 이론, 논리, 형식, 3단 논법 이런 거 있죠. 사람은 죽는다. 곽영수는 사람이다.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논리적으로. 로직으로 끌어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거요. 과학. 경험으로 실험, 실전, 구체물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건 경험. 내가 겪어봤다. 보니까 비 오는데 바람까지 부니까 기온이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구름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빙정핵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더라. 이렇게. 아니죠. 빙정핵이 있으니까 구름 입자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더 뭉쳐야 떨어지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은 이성으로 합리주의, 경험으로 경험주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성만 있어도 안 되고 이성으로 대변되는 게 뭐예요? 폼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식. 경험으로 대변되는 게 뭐예요? 재료, 진료라고 얘기했던 거. 성리학에서 기라고 얘기했던 거. 둘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칸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성과 경험. 다른 말로 하면요. 재료와 공식, 형식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실증주의. 과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500년 과학사를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고요. 저희는 그게 크게 과학 철학에서, 과학 논리에서는 실증주의와 실증주의 그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실증주의에서는 해봐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원천 뭐라고 했을까요? 관찰하거나 그 다음엔요. 측정하거나 그 다음엔요. 실험하거나 인베스티게이션은 뭘까요? 탐구하거나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요런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베리피케이션 기억나시죠? 베리타스 룩스미아. 그래서 참임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truth라는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임을 보여주다. 우리말로는 검증. confirmation은요. 100% 확신은 못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는 확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어감으로 보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확률적이다. probability. 그래서 한글은 후퇴한 거예요. 그 다음에 hypothetical deductive.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실험실에 과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실험의 대부분이 가설 연역 실험입니다. 가설 연역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별도로 1시간 할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 지식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증주의라는 용어는 어거스트 꽁트 선생님 때문에 이 용어가 처음에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식을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유용하냐? 확실하냐? 사물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지티브 정말 그러하냐? 겪어봐라 이렇게 해서 실증주의라는 용어가 발달했다 그러고요.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지식을 얻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요 어떻게 겪어보거나 경험하거나 실험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였대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논리 실증주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확률적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선 probability라고 말씀드렸죠. 개연성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robability,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probability, 여기서 probably라고 하는 부사도 되고 probability라는 확률이라는 용어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 경험주의로 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증주의냐 그 이후냐에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달라요. 실증주의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온 게 행동주의 학습 이름입니다. 정답이 있어요. 더 트루스.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을 살아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스스로 중력을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그릇과 같은 아이들에게 미리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트랜스퍼.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반복하셔야죠. 반복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과 벌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강화. reinforcement죠. reinforcement. 명사 먼트 붙잖아요. 여기 뭐 들어가요? 힘 들어가죠. 힘으로라도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구성주의로 바뀌어요. 실증주의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 피아제, 비고츠키 막 나오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밖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은 또는 아이들 나름대로 의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의미를 구성해야 돼요.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철학이 달라지면 교수학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행동주의와 구성주의. 자, 이제 과학 철학자 4명 중에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된 계기, 그 부분에 사셨던 분.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슬쩍 누가 누굴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철학 위에 과학 철학을 철학자들 지도 앉혀봤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학을 하는 방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학 탐구는 뭐예요?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크게 1번 귀납법, 2번 연역법, 3번 가설연역법, 4번 귀추법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하나씩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 구성주의 때문에 과학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끼리 합의한 거예요. 하는 사회적 합의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쿤이나 파이어벤트 쪽으로 가면은 그쪽도 강조됩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은 귀납, 연역, 귀추, 사회적 합의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고요. 예전에는 지식은 소박한 귀납주의였어요. 어떻게 해요? 과학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봤냐면 관찰과 이론은 다르다. 그리고 관찰하실 때 선개념 갖고 가시면 안 돼요. 특정한 렌즈로 관찰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학은 지식은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발달한다고요. 하나씩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과학은 연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화된 진술문, 통일된 방법도 있고 통합적인 체계고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은 다르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여기서 여기를 이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옵니다. 또는 현대과학 철학이라고 표현해놨죠. 거기에 관련된 현대과학 철학자들이 주장되는 건 뭐 있을까요? 쿤, 헨슨, 파이어벤트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 1번 여기 보세요.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된 계기 여기 먼저 할게요. 세 가지입니다. 1번 관찰의 이론 의존성 객관적인 관찰은 불가능하대요. 예컨대 운동장에 나가서 돌멩이 중에서 편마음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들 보고 몰라요 뭔지. 그래서 관찰은 실증주의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근데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요. 안경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편마음이 뭔지 알아야 가져오죠. 퇴적암하고 화성암하고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화성암하고 변성암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불충분 결정론, 미결정성이라고 underdetermination of theory라는 게 있고요. 또 쿤 선생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공약 불가능성, 패러다임이 바뀌면 여기 보세요. 단어 보세요. measure죠. measure. 측정하다. come은요. same 또는 together. 함께. 근데 측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못해요. no 또는 not이에요. 같은 자로 잴 수가 없대요. 망원경 쓸 때하고 현미경 쓸 때하고 다르죠. 근데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것을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게 공약 불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쿤이 뭐라 그랬냐면 혁명이 일어나면 앞의 패러다임과 뒤의 패러다임은 공약이 불가능하다.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세요. 이거 공약수예요. 공약수. 공통된 약수. 또는 통약 불가능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거. 관찰의 이론 의존성. 헨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살다 갔네요. 로월드 러셀 헨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관찰할 때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따라서 선행 이론, 각자 알고 있는 만큼, 아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도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관찰한 결과가. 이게 선생님들 교육학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슈탈트 심리학입니다. 게슈탈트라는 말은 독일 말인데요. 형태, shape 또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모양, shape. 얘 뭘로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은 토끼로 보이고 토끼 입, 토끼 귀, 토끼 입. 이렇게 보면요. 오리로 보이죠. 오리, 부리 이렇게. 이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아니면 아까 여기서 슬라이드 보셨죠? 관찰의 이론 의존성 뭐예요? 모든 관찰은 이미 특정 이론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관찰은. 아마 선생님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관찰의 이론 의존성 경험하실걸요?
처음 봤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첫인상? 객관적으로 못 보죠. 내 삶의 경험, 나의 선행 지식, 나의 삶의 철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아 보인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미 다 봅니다.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찰은 이미 해석이래요. 관찰은 이미 이론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객관적이고 엄밀한 관찰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제. 또요. 객관적 관찰은 불가능하다. 왜요? 방가로 1번 보세요. 관찰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선입견, 기대, 편견 다 들어가 있어요. 2번. 이미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의미부여한 거예요. 예쁘다. 아니면 딱딱하다. 딱딱하다도 부드러운 거 아니까 어느 게 더 내가 보기에 더 딱딱한 건지 내 나름대로 기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조금 약간 비꼬냐면요. 아무 이론도 없으면 봐도 뭔지 모른대요. 뭘 봐도 이게 뭐야? 그리고 못 읽어낸대요. 아니면 막말로 세상에서 처음 코끼리를 본 사람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있다가 처음으로 눈을 본 사람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론이 없으면 안 보인다. 못 본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콰인이라는 철학자는 여기 있죠. 여기. 이분은 이 양반도 과학철학자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아무런 편견 없는 관찰은 불가능하다. 또요. 관찰한다 라는 거는 이미 어떤 일관적으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들여다보는 거래요. 그래서 결론은 객관적인 관찰이란 불가능하다로 바뀌게 됩니다. 과학 철학의 관점이. 그러면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영어 단어 보세요. determine, determination, terminate 하면 결정하다예요. 결정을 under determination. 덜 한다, 못한다, 확실히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100% 그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이론의 미결정성. 안일미자예요. 안일미자. 덜 된다. 이거 미. 요렇게. 과소결정이라고 되게 어려운 표현으로 써놨죠. 덜 결정된다. 컨펌이 안 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보세요. 공룡 대멸종 기억나시죠? KT 바운더리에서 이리디움이라는 원소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공룡이 멸종한 게 백악기에서 상기 신생대 넘으면서 여기서 공룡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위에도 3기, 4기 지층이 쌓였겠죠. 이렇게 제일 고생대부터 쭉 올라오면서 중생대, 신생대. 근데 여기 이리디움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리디움은 우주 초기 원소예요. 초기 원소. 그럼 얘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빅뱅이 발생해 빵 터졌죠. 그리고 나서 우주 초기니까 이게 막 돌면서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또요. 바깥으로 막 원심력으로 돌면서 어떤 거는 저기 우주 멀리로 나갔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리디움이라는 이 원소는 우주 초기 원소인데 어디에 있냐면요. 지구 밑에 멘틀 밑에 이렇게 아주 깊숙이 가라앉아 있어요. 여기. 멘틀 쪽으로. 초기에 빙빙빙빙 돌면서 밑으로 슝 하고 내려갔다고요. 또 하나는 빵 터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 운석. 여기에도 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KT 바운더리에 이리디움이 많은 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아, 밖에서 운석이 꽝 하고 부딪혔구나. 그러면서 이리디움을 여기다 갖다 부어줬구나. 더 집어넣었구나. 또 하나는요. 지구 내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밑에 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솟구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 지구적 규모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세요.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마그마가 올라오고 다 올라와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얘기 해드릴까요? 술 많이 드시면 막 다 개워내죠. 그럼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물만 마셔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속에 거 다 올라온다 그러죠. 이 화산 폭발이 전 지구적으로 올라오면 이게 밑에 있던 게 다 솟구칩니다. 위로. 그래서 여기서 이리디움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각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위로 터져 올라와가지고 고층의 이리디움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가설 1.
운석이 폭발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공룡들이 다 운석 폭발해가지고 전지구조로 난리가 나니까 화산재 먼지에 뒤덮여가지고 공룡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걔는 등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1번 그게 맞아요. 2번 전 지구적 규모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지구 내부의 멘틀 쪽에 있던 이리디움이 공급이 되면서 화산 폭발로 화산재로 전 지구 대기가 막 덮이고 그래서 공룡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멸종했다. 대멸종이에요. 씨가 마른 거예요. 그 스피시즈, 종 자체가 사라져버릴 만큼. 어느 게 맞아요? 몰라요. 그게 under determination of theory by evidence예요. 요거 evidence 대신에 데이터로 바꿔도 돼요. 보세요. 이리디움이라는 데이터가 어때요? 운석 충돌술도 지지하고 화산 폭발술도 지지해요. 어느 하나도 나는 이거야! 라고 말을 못하고 결정적인 에비던스가 여러 개의 가설을 지지해줘요. 그래서 어느 게 확실히 맞는지 모른다. 요거를 under determination of theory by evidence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론의 미결정성. 뭐가요?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가설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제3의 가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그러면 이제 와서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옛날에 실증주의에서는요. 객관적으로 실험했으니까 객관적인 참이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률적으로 아직은 맞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 그럴싸해. 요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된 계기, 포프의 반증주의까지는 못 갔는데요. 그래서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실증주의는 뭐였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소박한 귀납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봐. 그리고 너만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반복 가능성. 귀납주의예요. 근데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 뭐예요? 1번 관찰의 이론 의존성. 객관적인 관찰은 불가능하다. 조금 심하게 말을 하면 100사람이 보면 100사람이 보는 것이 다 다르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예전에는 이론 들이대고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실증주의에서는. 두 번째,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된 계기. 이론의 미결정성. 여기 있죠. 2번. 경험 자료를 가지고 특정 이론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 공룡 대멸종에 대한 가설 1. 운석이 충돌했구나. 가설 2. 전 지구적 규모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구나. 어떤 데이터가 그 두 개를 다 지지해 준다고요? 이리디움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따 저희가 과학 논술의 구체적인 문법들을 알아보기 전에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그러면서 현대과학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 실증주의에서는 귀납주의였다가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귀납의 한계가 있구나. 일단 제일 우리가 의지하는 관찰이 객관적이기 어렵구나. 두 번째는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에비던스가 여러 개의 가설을 지지할 수도 있구나. 라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